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한 사람의 조언자이자 수많은 실패를 겪어온 선배로서 섰습니다. 제 나이 이제 60세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하는 이 건강의 원리와 지혜들을 깨닫는데 무려 3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문자 그대로 제 인생의 절반을 바쳐 얻은 결론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살아오며 저질렀던 가장 뼈아픈 7가지의 실수들을 가감없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토록 솔직하게 제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제가 겪었던 수년간의 고통과 방황을 여러분은 단 몇 분의 영상 시청으로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한창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때 누군가 저에게 다가와 그 방법은 틀렸다라고 조언했다면 저는 아마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저는 이른바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자아도취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지식이나 새로운 정보에 대해 전혀 개방적이지 않았고 오로지 제 고집대로만 몸을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오만함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건강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부디 오늘만큼은 마음을 열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여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수년간의 비참함과 신체적 고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정말 심각한 건강 위기들을 수차례 넘겼습니다. 때로는 제가 고통을 즐기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몸을 혹사시키기도 했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러한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환자들이 호소하는 거의 모든 증상을 실제로 겪어보았습니다. 극심한 피로, 불면증, 통증 등 그들이 느끼는 고통의 깊이를 저는 세포 하나하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환자들과 깊이 공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 과거의 병력은 이제 하나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을 다시 겪고 싶지는 않지만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께 더욱 진실된 목소리로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저지른 7가지의 거대한 실수와 그때 제가 정말로 했어야 했던 일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저지른 첫 번째 거대한 실수는 바로 하루 배갈 이상의 비타민 섭취였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 인생의 한 시기에는 매일 100개가 넘는 영양제를 삼키곤 했습니다. 단순히 비타민 몇 종류를 먹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수십 병의 영양제를 상시 구비하고 살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도 건강식품점만 보이면 여보, 저기 한 번만 들르자. 어쩌면 저곳에 나를 도와줄 무언가가 있을지도 몰라라고 말하며 매장을 뒤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매번 한 보따리씩 영양제를 사들고 나왔고 제 집은 마치 비타민 창고처럼 변해갔습니다. 당시 제 몸 상태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에 시달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고역이었고 밤에는 지독한 불면증으로 인해 단 1시간도 깊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관절염은 온몸의 마디마디를 쑤시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마법의 영양제 하나를 찾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비타민, 염증을 잡아줄 영양제를 찾아 끝없이 헤맸습니다. 제가 약물 대신 천연 성분을 고집했던 이유는 건강해지고 싶다는 열망 때문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양제는 올바른 식단이 뒷받침될 때만 제 기능을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제 식단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쏟아부어도 원재료가 되는 음식이 나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저는 우리 몸의 3대 영양소인 매크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균형에 대해 완전히 무지했습니다. 단순히 비타민이라는 미세 영양소만 채우면 몸이 살아날 것이라 믿었던 것이 제 첫 번째 패착이었습니다. 우리 몸의 구조를 유지하고 에너지를 내는 근본은 결국 영양제가 아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저는 수만 알의 알약을 삼키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당시 제가 가졌던 식단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단백질 섭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비건 식단을 유지하며 모든 단백질을 식물에서만 얻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 몸은 그 식단에 전혀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마쳐도 늘 허기가 가시지 않았고 몸은 갈수록 쇠약해졌습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아니라 우리 신체 조직 전반을 수리하고 재생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몸의 상당 부분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는 매일 소모되는 이 단백질을 반드시 양질의 공급원을 통해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제가 과거로 돌아가 당시의 저에게 조언할 수 있다면 저는 주저없이 하루를 동물성 단백질로 시작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단백질의 일부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주된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나 지방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여러분께 권장하는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 아닌 지방이라는 점입니다. 에너지를 얻기 위해 당분이나 정제된 탄수화물에 의존하는 것은 혈당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과거의 저에게 지방이 풍부한 동물성 육류 섭취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양질의 지방과 단백질이 포함된 식단은 긴 시간 동안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며 세포의 회복을 돕습니다.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는 채우기 힘든 필수 아미노산과 영양소들이 동물성 식품에는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식단의 기초를 탄탄한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으로 다지는 것, 그것이 수백 알의 영양제보다 제 몸을 살리는데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큰 실수는 당시 유행하던 각종 디톡스와 클렌즈 요법에 열광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몸을 깨끗하게 비워낸다는 미명하에 디톡스를 시행하지만 이는 자칫 신체 밸런스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장세척이나 해독 요법을 반복하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유익균까지 모두 씻어내 버렸습니다. 더욱 위험했던 것은 체내의 전기 신호를 담당하는 전해질까지 함께 배출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심장이나 신경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디톡스 기간 동안 저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약간의 식이섬유와 사과 주스, 그리고 영양제 몇 알이 전부였죠.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사과 주스였습니다. 사과 주스에 포함된 과당은 우리 몸이 지방을 태우는 상태인 케토시스, 키토서스에 진입하는 것을 원천 봉쇄합니다. 만약 제가 주스를 마시지 않고 완전히 단식을 하거나 탄수화물을 제한했다면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좋아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스를 통한 클렌즈는 몸에 지속적으로 당분을 공급하여 인슐린을 자극했습니다. 저는 마스터 클렌즈라 불리는 레몬 주스, 카이엔 페퍼, 메이플 시럽 혼합물도 시도해 보았습니다. 정말 최악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메이플 시럽의 설탕은 우리 몸이 체지방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결국 몸은 에너지원을 갈구하게 되고 저는 디톡스를 하는 내내 지독한 허기와 무기력함에 시달리며 비참한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해독을 하려다 오히려 몸의 대사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클렌즈는 몸을 정화하기는커녕 이후 심각한 소화장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저의 잘못된 디톡스 집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각종 약초, 허벨을 이용한 해독도 수없이 시도했습니다. 강력한 성분을 가진 약초들은 몸속에 독소를 배출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체내에서 급격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독소 배출의 과정이라 착각하며 2주 동안이나 고열과 몸살로 침대에 누워 지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해독 증상이 아니라 신체의 비명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었던 경험 중 하나는 바로 담낭 세척이었습니다. 저는 12온스 약 350ml에 달하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한 번에 들이켰습니다. 심지어 그 기름을 잘 넘기기 위해 비트 알약 한 움큼을 함께 입에 털어넣었죠. 입안에 가득 찬 기름과 알약들이 섞여 식도 근처에서 굳어가는 느낌을 받았을 때 저는 정말로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 상태로 오른쪽으로 누워 한참을 버텨야 했는데 이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신체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였습니다. 이 모든 무모한 시도들은 결국 완전한 시간 낭비였습니다.
만약 제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런 자극적인 요법 대신 올바른 식단 계획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고 신선한 채소와 유익균이 풍부한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적절한 지방을 함유한 치즈 등을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복잡하고 위험한 해독법이 아니라 매일 먹는 음식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제가 겪었던 수많은 소화 문제와 건강상의 결함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많은 젊은이가 저지르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대학 시절 저는 지금은 바쁘니까 졸업하고 나서 건강을 챙기자라고 스스로와 타협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극심한 가공 탄수화물 식단과 강력한 블랙커피에 의존해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정신을 차리고 건강한 음식을 선택했다면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건강한 식단이 반드시 비싼 것도 아닙니다. 그저 계란이나 통조림 정어리 같은 저렴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음식을 선택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당시 제 뇌는 늘 안개 속에 갇힌 듯 멍한 상태, 브레인 파그였습니다. 공부에 집중하려고 애썼지만 쏟아지는 졸음과 피로 때문에 늘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단순히 공부가 힘들어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불안정한 혈당 수치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며 저를 무기력하게 만든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졸업 후에도 제 습관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는 한동안 비건 식단이 최고의 건강법이라 믿고 콩류와 이른바 클린 단백질에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 장내 염증을 폭발시켰고 건강 상태를 더욱 빠르게 악화시켰습니다. 결국 저는 건강한 버전의 키토제닉 식단, 헬시 키토를 스스로 체득하고 나서야 건강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대학 시절에 이 원리를 알았더라면 제 인생의 황금기를 훨씬 더 활동적이고 명석하게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를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에 라는 말은 건강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단어입니다.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그 대가는 조만간 혹은 나이가 들어서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미래의 여러분이 오늘의 선택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오해한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오른쪽 어깨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당연히 어깨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믿고 전국의 네로라 하는 물리치료사, 카이로프랙틱 의사, 마사지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치료도 일시적일 뿐 오른쪽 갈비뼈 아래의 묵직한 압박감과 어깨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은 오른쪽 어깨 통증은 사실 어깨의 문제가 아니라 간과 담낭이 보내는 조난 신호였다는 것입니다. 담즙이 끈적해지면서 통로가 막히고 그 압력이 신경을 타고 어깨 통증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통증의 부위가 아닌 근본 원인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간헐적 단식을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누군가 처음 단식을 권했을 때 저는 아무것도 안 먹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며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인체의 원리를 공부하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자주 먹는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입에 넣는 모든 순간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특히 자기 전까지 이어지는 끊임없는 간식 섭취는 인슐린 수치를 만성적으로 높게 유지하며 온갖 대사 질환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먹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간식을 끊고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11파운드, 약 95kg 였던 체중이 순식간에 185파운드, 약 84kg로 줄어들었고 평생 저를 괴롭히던 눈 주위의 부기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종이 아니라 인슐린 문제로 인한 수분 정체였습니다. 저는 많은 분께 하루 2끼 혹은 1끼 식사를 권장합니다. 배가 고프다고 느껴지는 순간 중 상당수는 진짜 허기가 아니라 저혈당으로 인한 가짜 신호입니다. 몸이 설탕 연소 모드에서 지방 연소 모드, 케토시스로 전환되면 식사 사이의 긴 공백기에도 허기 없이 안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실수는 케일 쉐이크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었습니다. 물론 채소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한때 엄청난 양의 식이섬유를 섭취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매일 대용량의 케일 쉐이크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섬유질은 오히려 일부 사람들에게 심각한 복부 팽만감과 장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케일의 쓴맛을 잡기 위해 파인애플이나 블루베리 같은 과일을 듬뿍 넣게 되면 건강을 위해 마시는 음료가 결국 고탄수화물 폭탄이 되어버립니다. 현재 저는 하루 5컵 정도의 적당량의 채소를 섭취하거나 장 건강에 더 유익한 발효식품인 사워크라우트를 즐겨 먹습니다. 채소도 본인의 소화 능력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마지막 7번째 실수는 마그네슘 결핍을 방치한 것입니다. 마그네슘은 신장 결석을 예방하고 체내 칼슘 수치를 조절하는 핵심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칼슘이 옥살산염과 결합하여 결석을 만들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저 역시 신장 결석으로 고생한 적이 있는데 당시 저는 마그네슘 보충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이완을 담당하기 때문에 부족할 경우 근육 경련이나 쥐가 자주 나게 됩니다. 저 또한 지독한 종아리 경련과 불면증, 만성 피로에 시달렸는데 이 모든 것이 마그네슘 부족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우물물을 통해 자연스럽게 마그네슘을 섭취했지만 현대의 정수된 도시 물에서는 마그네슘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이 마그네슘 결핍에 취약한 이유입니다.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을 적절히 보충하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신체적 불편함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60세이지만 이러한 원칙들을 지키는 덕분에 18세 청년 못지않은 에너지를 느끼며 매일을 살아갑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조언들이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랍니다. 제 경험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